세상에 떠도는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 당시 전 고1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5시쯤에 학교 마치고 바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스포하던 때였는데 같이 간 친구 3명이 모두 오늘은 재미없다면서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전 스포가 제일 재밌어서 애들 딴 거 하길래 그냥 계산하고 집에 바로 갔습니다. 집에 바로 갔는데 부모님 맞벌이 하셔서 비번 따고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집에 할아버지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직접 열고 납니다. 문 앞에서 비번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 열리면서 아버지가 제 멱살 잡고 집 안으로 확 당기고는 문 덜컥 잠그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 누가 엿듣고 우리 지켜보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방으로 와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동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는 아침에 모두 집에 나갔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퇴근. 전 5시에 마치고 매일 PC방 갔다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모두 집을 비우고 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고 어디 나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고 나갔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한 5시쯤에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이랑 현장에 나가 계셨는데 집에서 전화 와서 할아버지가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데 상민이 아니냐? 아니면 너냐?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상민이는 제 이름입니다. 근데 계속 두드리다가 밖에서 어른인데 아이 목소리 내는 것처럼 할아버지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생각하시길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니겠고 상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대요. 어쩐지 그날 학교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와서 저보고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냥 학교라 하니 아빠가 끊었죠. 제가 학교인 걸 확인하고 아빠가 집에 전화 다시 해서 할아버지 보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들어갈 때 주위를 살피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치려고 보는데 비밀번호가 몇 개는 눌러져 있고 몇 개는 나와 있던 거였습니다. 저희 집 두어락은 전자식이 아니라 버튼식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총 6개 누르고 돌려야 되는데 4개는 맞추고 2개는 틀려져 있었다네요. 우리가 매일마다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손지문 때문에 번호가 점점 까겨져서 도둑들이 그걸 알고 비밀번호를 생각해낼 수 있다네요. 아무튼 제가 아버지께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우리 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어디 나가지 말고 문 절대 열어주지 말고 가족들 모두 조심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그 사실을 잊고 학교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셨다고 했던 장면처럼 비밀번호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래서 획 뒤돌아봤는데 반대편 A동 복도 창문에서 누가 기웃거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썬팅돼 있어서 확실히는 봤습니다. 비밀번호 다시 누르고 문 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는지 보려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다행히 잘 계시더군요. 그래도 겁나서 창문 닫았고 베란다 닫았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보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곧 집에 온다고 하셨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오시고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됐을 때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시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옥상 현관문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옥상 입구는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남자가 어두우시죠? 불 켜드릴게요 후후 이러면서 자기 폰 후레쉬 켜주면서 태어난 척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놀라셔서 누구야? 라고 했는데 뒤에 복도 창문에는 다른 남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뛰어내려 저희 아버지 뒤통수를 이상한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빗 맞았는지 저희 아버지 기절 안 하시고 때린 남자 멱살 잡고 막 소리 질렀다네요. 그러다가 현관문 앞에 있는 남자가 와서 저희 아버지 몇 차례 더 때리고 저희 아버지 힘 빠질 즈음 둘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것도 막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막 둘이 시부렁시부렁거리면서 그냥 걸어서 도망갔다네요. 저희 아버지 머리에 피 흘리시며 돌아오셔서 제가 빨리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지금 못 간다고 하시면서 붕대로 머리 감고 그 다음날에 병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퇴근 안 하신 어머니께 전화드려 찜질방 가서 자고 내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집 발칵 뒤집어졌었죠.
경찰에 신고하고 짐작 가는 사람 없냐면서 막 수사하고 그랬는데 수사기간 다 끝나고 저희 아버지가 몇 년 뒤에 딱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사온 첫 달에 반상회를 하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302호에 한 총각이 모든 어른분들한테 무슨 일 하냐면서 맞벌이 하냐, 자식은 몇 명 있냐, 자식 몇 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출퇴근 시각 이런 것도 묻고 그랬다 하네요. 근데 그 총각 2달 만에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고 2주 뒤에 터진 일이었네요. 그리고 우리 B동에서 맞벌이하고 외동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날 바로 비밀번호 바꿨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담임 선생님. 나와 내 친구가 중3이었을 때였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췌장암 그것 때문에 좀 힘드셨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어머니께서 뭐랄까 좀 강인하셨어요. 제가 문병 갔을 때마다 항상 아픈 기색이 없으실 정도로요. 그리고 말기 때쯤 제 친구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신 듯 어머니께서는 제 친구와 친구 아버님께 고생시키시는 게 싫으셨던지 마지막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정을 아신 친구네 담임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학교 빠져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며 학교를 나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슬픈 게 제 친구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진짜 저희 둘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는지 성적도 놀랍게 좋아졌고요. 10월 달쯤 친구 어머님께서 이제 집에 안 계셔도 되게 되셨어요. 아침에 친구 전화를 받고 병원까지 갔다가 친구가 이제 괜찮다고 학교 끝나고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 전날 밤 8시경에 쓰러지셨다가 가셨다고요. 그날 담임 선생님께 가서 친구 사정을 이야기하고 단체 조문을 하기로 둘이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갸우뚱 하시는 겁니다. 분명 어제 10시경에 제 친구의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 힘내시고 일어나시라고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어머님이 맞다고. 근데 제 친구 가족이 10시에 그것도 어머님께서 집에 있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갸우뚱했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친구 집에서 유품 정리를 도와주는데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10시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다고. 번호를 확인해보니 담임 선생님의 번호였고 통화 기록을 봐도 그날 통화를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들의 칭찬을 듣고 싶으신 건 아니었을까요? 요즘도 친구 만나면 이 이야기만 한답니다. 이제 친구 울지도 않고 장학반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운대에서 겪었던 일. 전 고2 때 해운대 신시가지에 살았었고 공부엔 지질이 관심도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 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크라운 호텔 오피스텔 원룸에 살았었죠. 우리들의 아지트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친구들과 어울려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기에 친구 동생은 다른 자기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여자들과 친구 셋이서 술도 한잔하며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요. 그때 제가 게임 하나를 제안했죠. 술 기운도 조금 올랐겠다. 담력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밤 10시 정도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복도 쪽 비상계단 쪽 불은 다 꺼섰기 때문에 아주 어두웠죠. 게임인즉슨 처음 내기에 진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지는 사람이 놓고 온 라이터를 찾아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게임에 져서 라이터를 놓고 의되었지요. 전 솔직히 담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호텔 안 기운이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호텔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그날 꺼져 있더라고요. 일단 전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도 제 여자친구가 걸렸었죠. 그런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친구랑 꼭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나간 5분 뒤 친구가 가서 놀래켜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며 기다렸는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라갔던 친구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선 셋이서 울며 뛰어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얼마나 놀랬으면 남자가 울기까지 했던지.
그 친구가 말하길. 놀래켜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 명이서 모두 봤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 창문 밖이 보였던 거지요.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지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친구도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 친구 앞이라 센 척하려고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요. 그러자 울음이 딱 끊기며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들과 그 친구는 셋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제 친구와 전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경 누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 큰 아저씨 2명이서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인 607호에서 어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시각은 전날 12시에서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으며 칼로 수십 군데를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며 놀던 시간에 바로 위층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와 친구는 경찰서에 용의자 실원 확인차 3번 정도 수업을 빠져가며 갔었고 그 뒤로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희가 형사들과 얘기할 때 그 옆에서 중얼대시는 경비실 아저씨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제 내가 분명 소등을 안 했는데. 네 번째 이야기, 오른손. 저의 군대 있을 때 후임병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22사단 공공연대 지역이죠. 제가 전역대기 64일째 되던 날 저희 소대 저희 분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더군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출신에 그래서 그런지 반갑고 좋아서 조금 과하게 잘해줬습니다. 괴롭힌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 만지는 걸 미친 듯이 싫어하더군요. 강제로 잡으면 비명소리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지라 후임들에게 오른손 만지는 건 자제시키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녀석도 외곽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분대장을 떼고 저녁 대기 중 근무인 원이 안 나와 외곽 근무 땜빵 서기 시작했고요. 그날은 그 녀석은 처음 근무를 서는 날이었죠. 저는 그 녀석을 데리고 공포탄을 수령 후에 대공 근무지로 갔습니다. 대공 근무지 뒤쪽은 높은 산이 있고 앞쪽은 또 산입니다. 완전 산으로 둘러싸져 있죠. 그리고 뒤쪽 철책으로는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발자국 소리라던가 애기 웃음소리 뭐 군대 근무지라면 한 번쯤은 들린다는 소리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그날도 어두운 근무지에서 그 녀석과 노가리를 까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이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혹시 귀신을 믿냐고 물어오는 것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간 서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저기 김 병장님, 혹시 3년쯤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온몸이 오싹하더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실은 저희 소대장도 모르는 사실이고요. 순간 웃는 얼굴로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 싫어서 아직 살아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솔직히 섬뜩했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녀석은 매일 근무를 나갔고 근무를 나갈 때마다 다른 선임에게 그 선임 주위에 최근 죽은 사람들을 신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더군요. 그 녀석 생활기록 뽑았을 땐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집안에 그런 내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일요일날 그 녀석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야, 너 소문에 귀신 보인다고 하더라. 제가 묻자. 저 사실은 제가 오른손을 누가 못 건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저 실은 오른팔에 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그 녀석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의 말로는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좀 놀던 놈이랍니다. 동거하던 여자도 한 명 있었고요. 그 녀석은 그 여자를 그냥 가지고 놀 만큼 놀다 버릴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녀석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차버렸다는군요. 그 충격으로 여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답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부터
꿈마다 그녀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녀에게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함께할게 라고 말하자. 그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이제 늦었어. 나 혼자서는 못 가라는 말과 함께 자기 팔을 꼭 잡더랍니다. 그리곤 꿈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꿈에서 깨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는군요. 그날 이후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고 기수련하는 사람들도 찾아가 봤지만 도저히 그 여자를 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오게 되었고요. 그 녀석 말로는 지금도 그녀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군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해 줄까? 저 사람 할아버지 몇 년 전에 죽었다. 자꾸 옆에서 그 여자가 자기 선임들의 죽은 친척들 이야기를 한다는군요. 그리고 자기가 오른손을 다른 사람에게 건들려고 하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잡으면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못 잡게 한 거랍니다. 그 소리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전 3월 초에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면서도 그 녀석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후임 분대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준 후에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서 그 녀석 소식도 궁금하고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녀석 내가 전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혼자 몰래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오른쪽 손목을 그어버렸다더군요. 다행히 불침번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후송해서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한 달간 상급 부대에서 조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 정신 이상으로 의가사 판정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함께 가줘야 하지 않겠냐고. 5번째 이야기, 악어. 악어란 직업은 시체 수거. 정확히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찾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야. 시체란 게 사람이 한번 빠져 죽으면 바로 가라앉지는 않고 한 2에서 3일은 그 주변을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네. 그런데 그나마 강에 빠져 죽은 시체는 유속이 느리고 어쩌고 하면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바다에 빠진 시체는 민물 설물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저에 유량 변화가 커서 시체가 어디로 도망간다더군. 그래서 빠져 죽은 지 3일 안에 시체를 못 찾으면 영영 못 찾는다고 해. 그래서 아가씨 하나가 빠져 죽은 어떤 여름이었어. 부잣집 딸내미였는데 오빠랑 밤바다 구경 갔다가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딘 거야. 물에 빠졌지만 오빠는 구하지 못했고 안 그래도 어두운 밤바다는 그냥 동생을 끌고 들어간 거지. 새벽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가족들이 전부 울면서 주변을 뒤졌지만 동생은 안 나타났어. 성숙이었는지 비숙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악어란 직업은 사실 사람 많이 빠져 죽는 여름이 한철이라 대부분 해수욕장 마을 근처에 산다더군. 사람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야 자그만 해수욕장엔 금방 퍼지고 귀신 같은 얼굴로 딸내미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는 부모님 알려가면서 오빠는 악어를 구했지. 마침 그 마을에 있던 악어팀이 하나 있었는데 늙은 악어와 조수인 듯한 젊은 악어 한 명이 가족을 찾아왔어. 사람이 빠졌으니 이것저것 잴 것 없이다고 일단 장비 챙겨서 둘이 물에 들어갔지. 빠진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아마 그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더군. 그리고 약 20분 정도 두 악어가 올라왔어. 물속이 더러워서 시체 찾는 게 어렵다는 거야. 때마침 날이 흐려지더니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고 아무래도 장비도 챙겨와서 본격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하길래 오빠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러라고 했지. 젊은 악어가 장비 챙기러 떠나고 늙은 악어가 방파제에 걸터 앉아서 혼자 중얼중얼. 위에 있던 가족들은 애간장이 타지. 그런데 사실 이 두 악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 일종의 딩기키랄까. 죽은 사람 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건 좀 그렇다 쳐도 어쨌든 한철 벌어먹고 사는 악어들이니까. 요컨대 두 악어는 시체를 보고 나왔어. 방파제 바로 밑에 철망에 허리가 끼어있는 여자의 시체를 확인하고 온 거지. 젊은 악어가 추가 장비 챙겨와서도 늦장을 부리자 오빠는 짐작을 했어. 이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 거구나 싶어서 결국 가족들 몰래 오빠가 웃돈을 조금 더 찔러주니 그제야 다시 찾아본다면서 물에 들어갔어.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30분 만에 나왔어. 못 찾았다고 하면서 말이야. 빗방울도 조금씩 더 굵어지고 날은 더 어두워졌지. 결국 첫날은 접어야 했어.
안심하라고. 이서삼이란 애는 꼭 찾을 수 있다면서. 악어들은 가족을 달래고 철수했어. 사실 둘은 이미 시체 자리를 확보해뒀고 견인 장비도 대충 걸어둔 상태였거든. 언제든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날 밤은 비가 많이 왔어. 다음 날 해 뜰 때부터 비를 맞으면 기다리던 가족들 앞에 악어들은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작업을 시작했어. 늙은 악어가 젊은 악어에게 속삭였지. 내려가서 마지막 확인하고 올라오겠다. 위에서 견인 장비 챙겨놔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들어갔던 늙은 악어가 10분도 안 돼서 튀어나온 거야. 그것도 황급히. 그렇게 급할 수가 없어. 장비를 벗으니 얼굴은 하얗게 지어 있고 가족들과 젊은 악어는 당황했어.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늙은 악어는 물에서 나오자마자 장비를 챙기고 철수 준비를 하는 거야. 받았던 대금도 다시 가족에게 돌려줘버리고 늙은 악어가 말했어. 우리는 여기서 손 떼겠수. 다른 악어 부르셔. 한마디 한마디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어. 젊은 악어는 황급히 늙은 악어 귀에 속삭였지. 형님, 왜 그러세요? 시체 없어졌어요. 늙은 악어는 젊은 악어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젊은 악어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 악어들 사이에도 뭐 미신이랄까 불문율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절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군. 첫째, 술 마시고 작업하지 말 것. 둘째가 있는데 이건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이유래. 술 마시고 해선 안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셋째 경우인데 셋째는 시체가 물에 서 있을 때 나는군. 물속에 시체가 서 있을 수도 있나 라곤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상해보면 의외로 섬찟하지. 시체가 물속에 서 있다는 거 말이야. 물속 바닥에 서서 해초처럼 머리카락이 위로 하늘거리고 있는 악어들이 말하길. 서 있는 시체는 물에 빠져 죽고 나니 너무 깊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반드시 더 데려가려 한다고 하더라네. 늙은 악어가 황급히 물 밖으로 나온 것도 물속에 서 있는 그 아가씨를 봤기 때문이었어. 절대, 절대, 절대 작업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경우. 어쨌든 늙은 악어는 도망치다시피 철수를 하고 있고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모르니 당황하고 젊은 악어는 또 나름대로 혼란스러웠지. 하지만 젊은 악어는 좀 달랐어. 알다시피 악어는 여름 한철이야. 그 한철에 사람 죽은 건수 하나 잡기가 빡센데 고작 그런 미신 때문에 인양 준비까지 다 해둔 건수를 버려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든 거야. 게다가 웃돈도 받은 상태니까. 젊은 악어는 다급히 늙은 악어를 붙잡았어. 그런 거 미신이다. 괜히 무서우라고 하는 거다. 지금 제정신이냐. 받은 돈이 적지 않은데. 또 어딜 가서 건수 잡으려고 하느냐 등등등. 하지만 늙은 악어는 완고했지. 반평생을 해온 직업을 원칙이 할까. 절대 안 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젊은 악어는 화가 났어. 젊은 악어는 혼자서라도 하기로 결정했어. 어차피 시체 위치도 알고 인양기도 걸어뒀는데 겁날 게 뭐가 있나 싶었던 거지. 장비 다 챙기고 도망치려고 하는 늙은 악어는 또 나름대로 당황했지. 왜 그러냐? 미쳤냐?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젊은 악어는 단호했고 옆에 있던 가족들 역시 이상한 분위기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악어들을 다그쳤어. 그 정도로 보수를 더 챙겨줬으면 얼렁 내 딸을 찾아올려라. 돈을 더 달라고 둘이서 쇼하는 거 아니냐. 사람 죽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등의 말들. 결국 젊은 악어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장비를 챙기고 물에 들어갔어. 늙은 악어는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굴렸고 가족들도 긴장했어. 하지만 5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젊은 악어는 나오지 않았어. 산소통에 산소가 다 없어졌을 게 분명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았어. 가족들은 주저앉았고 늙은 악어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가버렸지. 그렇게 여자의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젊은 악어도 실종돼 버렸어. 그리고 며칠 뒤에 인근 해안가의 시체가 파도에 밀려 올라왔는데 그건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다고나 할까. 빠져 죽은 여자의 시신이 올라온 거야. 그런데 혼자 올라온 게 아니었어. 사라졌던 젊은 악어를 꼭 끌어안은 채로 둘이 같이 올라왔지. 여자의 머리카락이 젊은 악어의 장비에 감긴 채로 둘이서 마주한 채. 여섯 번째 이야기, 저렴한 펜션. 저는 올여름 친한 오빠들과 친구 등 8명이 펜션을 빌려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펜션은 넓은 방이 2개 있었고 시설이 깔끔했음에도 유난히 싼 숙박비 때문에 다들 만족하며 짐을 풀고 놀기 시작했어요.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가 일행 중 4명은 지쳐 옆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남은 저를 비롯한 4명은 다른 방에서 계속 떠들고 노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자러 들어간 언니 중 한 명이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방문과 현관문 사이에 놓인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쿵쿵쿵 박더니 다시 자던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이 덜 깬 건지 그 꼴이 우린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점차 아무도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으로 기어 들어간 언니가 다시 천천히 기어 나오더니 또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쿵쿵쿵. 점차 우리는 무서워져서 그 언니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를 일으켜 세워 억지로 잠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차린 언니가 마구 울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더니 우리가 놀고 있는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우린 괜히 오싹하기도 하고 기분도 묘해져서 더 놀 기분도 들지 않아 다들 그 방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잠을 청했고요. 다음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궁금해져서 그 언니에게 어젯밤에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를 비롯해 옆방에서 잠을 자던 4명의 친구들까지 전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친구 중 한 명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옆방에서 자던 언니를 비롯한 일행 4명은 전부 동시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리고 4명이 동시에 어떤 머리를 산발한 여자 귀신을 봤다더군요. 그 여자 귀신은 4명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결정했다는데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언니는 당연히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냉장고에 머리를 쿵쿵쿵 박았고 냉장고에 걸려 귀신이 머리채를 놓치면 언니는 다시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 나오길 반복했다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가위에 눌린 채 언니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